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진실을 조금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여러분 진실이 호따옴표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강조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그러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수업 안내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대중문화가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 한 3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량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B급 문화, 뭐 저급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업성, 정치성, 그리고 단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초들, 실마리들을 키워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의 정의법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번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문예론적인 정의법하고 인류학적 정의법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인류학적 정의법에다가 문화적 정치성까지 같이 이제 결합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어떤 문화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봤었죠, 여러분, 문화 정치라고. 그리고 여기 이것과 함께 이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도 한번 추구해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가 그 정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되는데, 이게 매스 컬처로 볼 거냐, 파퓰러 컬처로 볼 거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 가설적 정의를 끌어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큰 부분으로 가보면 주체 구성론이 나와요. 이 서브젝트에 대한 논인데, 서브젝트 태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걸 끝까지 가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결국 이 문화 연구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특히 여기서 대중문화 연구의 어떤 지향점이다, 그러면 새로운 주체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문화 이론들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즘 이론을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그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거든요. 끊임없이 기존의 그 많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해 나가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새로운 주체로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교재 따라서 이렇게 가볼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이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개념 규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가상적인 강의실을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있어요.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알다시피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외연과 내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상황을 만든 건데, 대중문화가 뭐냐?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내포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정의항이, 즉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 일반적인 성질, 본질적인 특성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외연적 정의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그 피설명항의 어떤 대상 집합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나열하고 열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 사례들. 우리가 여러분 대중문화 그러면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뭐 대중문화 대표적으로 뭐 BTS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많은 뭐 양궁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종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을 계속 나열해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정의 내릴 때 외연적 정의하고 내부적 정의가 있는데, 이 외연적 정의에서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대상들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열거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뭐 열거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는 사실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집합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다라고 하면 대중문화의 그 집합 속에 들어있는 모든 대상을 우리가 다 열거하거나 나열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내포적 정의라고 하죠. 그러한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보통은 기본값으로서의 어떤 사전적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참고를 해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어떻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좀 살펴봤더니, 뭐 아무래도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중문화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대량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아주 폭넓은 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고급 취향 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문화. 그럼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조금 저급한 문화. 그래서 이제 저급 문화 또는 뭐 열등한 문화, B급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의도를 갖고 만들고 대중은 그 의미를 모르고, 사실 이게 이제 그 기만이거든요. 대중 기만. 대중이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즐기는 거죠. 끊임없이 즐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누군가가 만들어낸 상품이고, 그것의 어떤 의도를 모른 채 그냥 그 상품을 갖다 소비하는, 문화 상품의 소비자로서의 대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없었는데, 대중들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생겨난 어떤 근대적인 문화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속 문화를 대체한 문화다. 뭐 이런 식의. 여기에서 이제 과거 공동체와의 어떤 단절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냐 그러면 대량성이라는 거죠. 양적으로 굉장히 다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저급하다, 열등하다, B급 문화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뭐 상업성이랄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정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문화 산업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에는 이제 그 정치성이 굉장히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단절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하나하나 정의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거죠.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직접 그 책을 읽을 겁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호르카이머하고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막스 호르카이머하고 아도르노가,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저술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은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과제로 내드렸는데 6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윌겐 하버마스가 20세기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말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계몽의 변증법이에요. 우울해요. 너무 정말로.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책 이랬는데 정말 읽으면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예.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같이 읽을 텐데,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신조어였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이에요. 사실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의 계몽이 필요하다는, 제2계몽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대중기만이라는 거, 문화산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기만행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는데, 그 기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는 자가 속는 걸 몰라야 되죠. 그러니까 대중기만으로서의 계몽이 문화산업인데, 즉 대중이 속고 있는데도 대중은 자기가 속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누가 속입니까? 절대적인 자본이, 문화 자본이 그런다는 거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1940년대 후반에서 이미 이 사람들이 그런 통찰을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20세기 가장 어두운 책이지만 이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는 현실이 돼버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화산업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우리는 물고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예. 이건 우리만 고민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의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돌파구를 찾겠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 조치를 하고, 이 보험 판매, 그 계열사 중에서 보험 판매 했던 그것이 이제 광고가 아니다. 이건 중개다. 이건 이제 사업자 등록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가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고요. 미국은 벌써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구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빅테크들은요, 국가의 기능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국가를 대신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을 독과점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독재 어떤 투쟁이랄까, 이런 노선들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독재, 빅테크의 독재를 이제 제재하는, 제어하는 그런 어떤 행정 조치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산업, 여기에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상품 소비자로 그냥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 이건 이제 가서 제가 그때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문화산업 좋다. 하지만 꼭 그것이 100% 성공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엉성한 그 그물망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모든 그 대중문화가 상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점점 동의하기 어렵죠. 이 책이 쓰여진 지가 언제입니까? 예, 지금은 상품 아닌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삶이 어려워요.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 뜻을 펼치시기가 어렵고 특히 여러분 제주도에서 이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서점 운영에 집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거기에서 그만큼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귤 농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다른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닫거나 뭐 이런 썩 그렇게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뭔가 문화 산업의 전방위적인 이러한 이 메커니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영역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촘촘하고 가스화됐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중문화는 이제 고급 취향 문화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건 일종의 이 취향을 이제 사다리를 만드는데 여기 여러분 취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 취향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사실상 여기 좀 칸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칸트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취향이라고는 안 하고 취미라고 그러거든요. 예, 취미 판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칸트가 이제 그 비판 이론서가 이제 3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이 책도 좀 읽어 드리려고 그 부분을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취미로 해보죠. 취미라는 건 딴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 감상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 걸 갖다 취미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미감적 판단력의 분석학이라고 하는 본문에 이제 제1절에 제1권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1권에 제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미에 대해서 이제 그 본문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 취미를 어떤 서열화해서 가장 높은 데에 있던 취미는 고급 취미고 뭐 밑에는 이제 대중적인 취미는 좀 저급 취미다, 저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그 1번으로 가보시면 과제에 대중미학과 부르주아 미학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 취향이라고 돼 있지만 취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거 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지금 칸트가 얘기하는 칸트 미학에서 얘기하는 칸트의 이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칸트 미학은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취미 판단은 순수한 이해 관심이 없는 흡족함에 이해 관심이 결합되어 있는 흡족함을 대립시켜 볼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칸트는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님 백종현 선생님의 번역서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뭐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만 뭐 주로 이렇게 이 번역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관심성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이래요. 아니 뭐 무관심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아주 순수하고 또 이게 이해 관심이 없는
그러한 흡족함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만족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이 부르주아 미학에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정말 뭐 누드 크로키를 그리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어떤 성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 드로잉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거를 접한다 그러면은 뭐 그리는 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클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르주아 미학인데 그만큼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자본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그러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이 과연 그럼 어떤 그 이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한 이런 그 흡족함만이 그럼 유일한 미학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고급 취미의 그 문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에르 보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이제 이 취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미학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해요. 이게 무슨 보편적인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미학을 나누는 그런 기준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계급적인 특수성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급에 따라 어떤 미적 감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칸트 미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편적인 거고 아주 유일무이한 미적 기준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취미의 서열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뭐 그걸 보고 정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르주아적인 그러한 어떤 미적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대중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칸트의 순수 미학과 달리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 경제적인 그런 기초에 따라서 미적 취향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칸트의 순수 미학은 그냥 부르주아 미학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직적으로 배열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굉장히 자기적 기준에 의해서 즉 부르주아 계급의 기준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인 배열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 이러한 어떤 고급 아니면 저급이라고 하는 고급성과 저급성의 이런 어떤 근거한 정의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대중문화가 이제 지배계급의 의도 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독재 시절에 3S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눈을 막아 버렸거든요. 이게 대중을 이제 우민화해서 우민화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대중문화는 이렇게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그냥 수용하는 수용체로서만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대중문화에서 이런 대중들은 그러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용만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거나 회피했던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티세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사람의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변화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루이 알티세르하고 안토니오 그람시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론을 보면은 꼭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지배적인 지배 계급의 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냥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좀 얘기하겠지만, 대중문화가 수용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도, 대중들의 저항도 있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의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정의법들은 각각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중문화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일단 문화에 대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중문화를 그 다음에 한번 들여다보면 대중문화에 대한 좀 더 적합한 그러한 정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문화에 대한 정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문화에 대해서 뭐 4가지 주요 정의들을 이미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옛날에 어떤 뭐 아놀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리비스주의 이런 것에 경도된 그런 어떤 고급 문화의 어떤 주장, 뭐 그걸 이제 공유학파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인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문화주의자들 얘기를 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버밍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톰슨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화주의를 우리가 이제 이 문화의 정의로 우리가 채택한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게 나오죠? 네. 근데 문화 연구에 따르면 문화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선 우리는 예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문화도 그 사회의 여러 어떤 카테고리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문화 아닌 게 없어요. 뭐 사회 문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문화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받아들이는 건데, 예전에는 그러질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면 문화, 예술. 그러니까 문예론적인 문화정의법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문화는 그냥 하나의 문화였죠. 뭐 예술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인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문화 연구에서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인류학적인 문화 정의법을. 그래서 이제는 예술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예술에서 뭘로 되냐?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컬처가 컬처스라고 하는 S가 붙어요. 문화들, 여러 문화들.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층들이 있고 수많은 갈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인류학적인 문화정의법에 의해서 문화의 어떤 복수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화의 복수성이 문화적인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 논의를 이어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